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을왕리로 밤바다를 보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2년 겨울이었어.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 그때 나는 30살이었고 뇌경색 판정을 받았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큰 병을 겪었어. 머리, 목, 우측 가슴, 우측 팔, 우측 무릎. 모두 수술한 부위들이야. 신기하게도 죄다 오른쪽이더라. 이번에도 우측 뇌에 문제가 생겼고 마치 오른쪽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 어릴 적에도 사고를 많이 당했어. 외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농로에서 사고를 여러 번 당했지. 어느 여름 오후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에 치였어. 그때 나이는 5살쯤이었을 거야.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오토바이에 치였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치였지. 3주 연속이었어. 4주차에는 학습 효과가 생겨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길 가장자리로 걷다가 수로에 빠져 죽을 뻔했어. 할머니가 나를 끌어내 주셨지.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살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폐가 터진 적도 있었어. 친구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농담처럼 넘길 정도였지.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 이전까지는 뭔가가 나를 지켜준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 그래서 짧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지. 뇌경색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회사에 사표를 냈어. 업무 인수인계까지 철저히 하며 퇴사 준비를 마쳤지. 그리고 여자친구와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당시엔 가족보다 여자친구가 걱정됐어. 해맑고 천진난만한 여자친구가 내가 떠난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 하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내 병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어느 날 퇴근 후 여자친구와 커피숍에서 만났어. 여전히 해맑게 웃는 여자친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나 없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집에 돌아온 후 여자친구를 데리고 밤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밤늦게 전화해 을왕리로 가자고 했어.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경로로 인도하는 것 같더라. 안개가 자욱했고 차도 거의 없었어.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쇠 갈리는 소리가 들렸어.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지. 을왕리 해수욕장에 거의 다 왔을 때 길은 직선으로 쭉 뻗어 있었어. 속도를 정상으로 올리며 달리는데 아까 들렸던 그 쇠 갈리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 차에 문제가 있나 싶었지만 추운 날씨에 내리기도 귀찮아서 그냥 해수욕장 입구에 차를 세웠어. 걸어 들어가 보니 바다에도 안개가 가득했어. 여자친구와 함께 서서 안개를 바라보며 장난을 치려 했지만 여자친구는 묵묵히 안개만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무심코 귀신 나오겠다라고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 그때 갑자기 차에 타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자친구가 뭔가 달랐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평소와 다르다는 걸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차에 다시 올라타서 출발했어. 차 안에서는 여전히 쇠 갈리는 소리가 났어. 운전하며 계속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다 살짝 솟아오른 오르막길에 다다랐을 때 쇠 갈리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 마지막 생각이었지. 멀리서 뭔가가 보였어. 커다란 검은 후드 망토를 두른 기괴한 모습. 그 거대한 형체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공포에 휩싸였어. 온몸이 떨리고 무서움에 엑셀에서 발을 뗄 수조차 없었어. 그 거대한 형체가 흡사 내 목숨을 가지러 온 저승사자 같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오더니 속삭였어. 저걸 이제 봤어? 그와 동시에 차 우측에서 무언가가 뛰어드는 게 보였어.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거대한 형체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 하얀, 보통 사람 크기였지만 그 형체와 충돌했고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끼익 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고 나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어.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앞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두려움이 들 정도로 거대했던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옆자리에 있던 여자친구도 없었어. 차와 부딪힌 하얀 형체를 찾기 위해 차 우측을 샅샅이 살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어둠 속에 남겨진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어. 그 후 해가 뜰 때까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다가 그곳을 떠났어.
집에 돌아오니 여자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고 있었어. 차는 오른쪽만 망가져 있었지. 마치 내 몸처럼. 차를 수리하고 바로 팔아버렸어.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았거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옆에 탄 게 무엇이었는지, 그 까만 형체와 하얀 형체는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해. 두 번째 이야기, 도로의 남자. 매일같이 차를 끌고 출근하며 지나는 도로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생겼다. 언제나 똑같은 곳에 아무 표정 없이 서 있는 한 남자. 심지어 새벽에도 밤 늦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회사 사람에게 했더니 대뜸 말했다. 그 아저씨 그 주변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 알아? 항상 정면의 모습만 보여서 그 남자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본 사람은 없어. 더구나 거기는 유독 이상하게도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 그 아저씨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다들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퇴근길에 그 남자가 서 있는 도로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그를 보게 되었다. 역시 오늘도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로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차로 그 남자 옆을 지나칠 때도 다시 보니 그 남자는 언제 몸을 돌렸는지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사이드미러로 확인해도 그 남자는 여전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움을 넘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다. 나를 계속 쳐다보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나를 정면으로 본다면 내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음 날 어젯밤 생각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남자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정면으로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눈을 떼지 않고 그 남자를 주시했다. 차로 그 남자 옆을 지나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눈을 떼지 않으니 그 남자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미스터리였던 그 남자의 옆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만 마치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신기했다. 그리고 뒷모습까지 보면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다. 어느새 나는 운전을 하면서 정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180도로 돌려 뒤를 보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자 아예 핸들을 놓고 몸을 뒤로 돌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기에 열중했다. 드디어 그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만족감에 사로잡혀 탄성을 내지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했다. 대체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생각하던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고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사고 경위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시인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경찰의 한마디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뒤로 나는 그 길을 피해 돌아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놈 이번엔 안 데려갔네. 세 번째 이야기, 부천 자유시장. 6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자유시장 근처에는 전철이 다니는 고 샤프로 주택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집들로 주로 다세대 주택 같은 동네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현관은 집 뒤쪽으로 꺾인 기역자 모양의 복도를 지나야 나왔습니다. 복도를 돌기 전에는 제 방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의 높이는 성인 허리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여름에 그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멀리 골목에서 비춰오는 중앙색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여름, 삼촌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제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촌은 군인이라 불도 켜지 않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인지 화장실을 간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까지는 10발자국 정도 거리였지만 오줌을 누는 소리도 문을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라 활짝 열어둔 창문 사이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창문 사이에 있는 철망을 손으로 흔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무서워서 문 뒤에 있는 쌀자루에 머리를 박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너무 무서워 더 깊이 자는 척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창문을 넘어 제 귓가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상 10분 정도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때 삼촌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안심하며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에게 화장실을 뭐 그렇게 오래 갔어? 라고 하며 아침밥을 먹으며 이야기했는데 삼촌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일어나기에 삼촌인 줄 알았고 돌아와 누운 기척도 삼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 집에서 나와 신중동이라는 신도시로 이사를 갔고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그 집이 집터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 집에 살던 동안 아버지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가위에 자주 눌리거나 귀신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없어지고 빌라가 들어서 주차장이 되었지만 그늘진 옛 창문 자리를 볼 때마다 여전히 약간의 한기가 느껴지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웃음 없는 딸과 삐에로 인형. 제 딸은 선천적으로 웃음이 없는 병을 앓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딸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인형과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딸을 웃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딸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던 어느 날 놀이공원에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딸아이가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처음 보는 딸의 환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 딸을 웃게 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인형 가게로 저를 끌고 갔고 저는 신나서 모든 인형을 다 사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이 어떻게 찾았는지 가게 구석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삐에로 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딸은 망설임 없이 그 인형을 소중히 품에 안고 신나서 깨르르 웃기 시작했죠. 섬뜩했던 인형도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나타나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 인형은 버린 것인데 어디서 찾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 인형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에 사정하며 돈을 더 얹어드리자 마침내 가게 주인이 딸아이와 인형을 단둘이 남겨두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웃음을 찾은 이후 저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딸이 아파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원인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을 찾아 회사에 가보니 남편은 멀쩡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와 삐에로 인형을 단둘이 남기지 말라는 주인의 경고가 떠오르며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라고 되뇌며 집으로 달려가는데 갈수록 멀리서부터 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딸은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죽어 있었고 그 위에 선 삐에로 인형이 딸의 목소리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뒤돌아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또 둘이네. 다섯 번째 이야기,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3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일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침 일찍 출근해 점심 전에 일이 끝나는 꿀 알바였죠. 여자친구도 공항에서 함께 일했고 저는 영종도 운서에 있는 누나의 사택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놀다 밤늦게 들어오는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운서는 신도시라 역 근처만 벗어나면 진짜 사람도 차도 없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막차를 타고 역에 내려도 집으로 가는 길에는 거의 사람 한 명 없는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에 가는 길에 인도 위에 축구공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길가에 축구공이 있으니 어린 시절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축구공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낮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동네에 꼬마애들도 몇 명 있는데도 아무도 그 축구공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가져가지?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길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축구공. 누군가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오전 10시쯤 혼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축구공이 보이더군요.
생각 없이 그 공을 드리블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은 겉은 많이 달아 있었지만 공기가 빵빵해서 차는 맛이 나더군요. 저는 그렇게 공을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공을 현관에 두고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너무 졸렸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며 엄청나게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방에는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가위에 잘 눌리지 않는데 그날은 가위에 눌린 겁니다. 눈도 못 뜨겠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저 멀리서 바닥에 공이 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제 바로 옆에서 통통통 공 튀기는 소리가 들렸죠. 뭐 이런 가위에 눌리냐 하며 안간힘을 쓰며 깨려고 했고 결국 으아 하고 가위에서 풀렸습니다. 가위에서 풀린 게 너무 안심돼서 공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고 그날 공은 현관에 그대로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잘 때마다 똑같은 가위에 눌렸습니다. 통통통 통통통 공 튀기는 소리가 들리는 가위. 당시 눈안에 사택 아파트는 빈집이 많았고 저희 집을 둘러싼 집들도 다 비어 있었죠. 사람이 없는데 소리가 난리 없었는데도 통통거리는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현관에 두었던 그 축구공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며 재수없는 공이라고 생각했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공을 멀리 뻥 차버렸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여자친구와 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 1층 현관에 그 축구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그리 오래 걸리는 엘리베이터는 처음 느꼈습니다. 결국 불을 켠 채 밤을 새우고 아침에는 일도 못 나갔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 1층에 내려가 보니 공이 그대로 있더군요.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공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다시 확인하러 나가보니 공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위에 눌리지 않고 제대로 잘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공은 뭐였던 걸까요?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집에 들여놓지 말아야겠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 누군가 다시 가져갔을까요? 6번째 이야기, 셋이 되었다.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해도 드문드문밖에 나지 않는 몇 개 잃어버린 퍼즐, 같은 어린 날. 엄한 부모님 덕에 몇 번 가져보지 못한 밤이었기 때문일까. 그 시절부터 나는 밤을 참 좋아했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순간이면 소리는 어둠에게 짓눌리고 나는 고요해진 세상을 즐기곤 했다. 반대로 친구들과 모여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왁자지껄한 밤 또한 좋아했다. 그러나 동틀녘이 되면 사라지는 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홀로 몸서리치곤 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밤이었는데 요즘은 1초라도 빨리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다. 누가 권태기가 온 거냐고 묻는다면 아니, 지금 나는 밤을 증오하고 두려워한다. 밤을 싫어하게 된 사건의 시작은 아마 2년 전쯤이었다. 아직 낮에는 더운, 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꽤 쌀쌀한 가을 초입이었지. 당시 매일 모여 술을 마시던 멤버가 있었다. 이름보단 별명이 친숙한 빠큐, 멍구, 오랑 그리고 나까지 4명. 취업 준비생이었던 우리는 별일이 있건 없건 거의 매일이 술이었다. 그날 주머니 사정에 따라 집 앞 편의점이나 술집으로 향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셔도 질리지 않았지만 조금 부족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곤 했다. 가끔은 주변에 폐가에도 가봤고 별일은 없었지만 오컬트를 믿는 빠큐와 겁이 많은 멍구 덕에 나와 오랑도 꽤 즐기게 됐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4명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밤이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멍구가 자취를 시작해서 멍군의 자취방이었다는 점. 술을 마트에서 사다 보니 확실히 안주의 질이 좋아졌고 덕분에 한창 즐겁게 취해가던 중 오랑이가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혼자 하는 숨바꼭질 들어봤어? 응. 그 귀신 부르는 거 그걸 왜 몰라? 몇 년 전 한동안 유명했던 혼숨 이야기를 한다. 아마 최근에서야 오컬트 쪽에 관심을 가진 오랑이가 이제야 알았나 보다. 뭐야, 다 알고 있어? 너네 해본 사람 있어? 솔직히 하는 방법은 알지만 후기들을 보고 무서워서 관뒀던 기억이 있다. TV에서 무속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둘러보니 다들 해본 적 없는 모양이다. 뭐야, 해본 사람 없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야, 밤에 집에 부모님 다 계시는데 어떻게 혼숨을 하냐? 멍구는 이제 방 생겼잖아. 해볼 만하지 않아? 저 자식 겁쟁이라 못하는 거 알잖아. 하하. 멍구를 놀려먹는 걸 좋아하는 빠큐가 또 시작한다. 뭐? 내가 하면 어쩔래? 한 달 동안 동생 빵 할래?
동생 빵 좋지. 하하 이제 곧 2시니까 지금 할래. 대신 10분 이상 해야 인정해준다. 야 지금 해. 방법 잘 아는 사람 있냐? 멍구 기다려. 내가 검색해 줄게. 하하. 핸드폰을 검색해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한다. 빨간 실, 인형, 소금, 물, 쌀. 다행히 집에 다 있는 것들이네. 멍구에게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넉넉하게 30분 후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편의점에 가서 술이랑 먹을 것 좀 더 사기로 했다. 멍구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냥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하. 솔직히 나는 그냥 한 달 동생 할래. 그거 후기 봤어? 장난 아니더만. 그거 진짜 강령술이라던데. 무속인들이 하지 말라고 난리치던데 진짜 하려나? 시간 다 됐다. 슬슬 들어가서 후기 들어보자. 그리고 멍구네 문을 두드렸다. 멍구야, 우리야. 들어간다. 끝났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이 온통 깜깜하다. 이상한 냄새도 난다. 아직 안 끝났나? 불을 켜고 멍구를 찾는데 방문은 잠겨 있고 열리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멍구가 침대 옆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다. 우리를 보더니 엉엉 울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오랑이가 토닥이며 달래자 그제야 멍구가 울먹이며 말한다. 야 진짜. 시작하고 조금 지났나? 10분을 어떻게 기다리지 하면서 TV 소리 듣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터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지? 처음엔 이들이 나 놀리려는 줄 알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났거든. 그러다 그 소리가 뚝 끊기길래 더는 못하겠어서 그만두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문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낡은 바지에 코트 같은 것까진 봤는데 너무 놀라서 바로 문 닫고 침대 옆에 숨어 있었어. 진짜 뭐가 나왔다는 건가? 저렇게 벌벌 떨고 우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건 끝내야겠다. 얼른 혼숨부터 끝내자. 알았어. 너희들이 인형 좀 찾아줘. 도저히 못 만지겠어. 제발. 빨리 끝내자. 후기를 보면 인형이나 칼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인형과 칼은 화장실에 그대로 있었다. 멍구가 혼자 겁을 먹고 잘못 봐서 난리를 친 것 같기도 하지만 멍구 상태를 보니 그런 말 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인형 태워야 하나? 인형 태우면 끝나는 거 아냐? 멍구 너무 걱정 마. 이거만 태우면 될 거야. 멍구에게 인형 태우러 가자고 하며 태우면 괜찮아질 거라고 달래며 밖으로 나왔다. 근처 공원에서 인형을 태우자 멍구도 좀 진정이 된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 농담을 던져본다. 멍구 진짜로 본 거야? 뭐 TV에서 나온 빛 보고 그런 거 아냐? 아니야. 문 여니까 진짜 어두운데 앞에 퍼렇게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응. 잠깐 TV 안 켜고 했어? 소리 듣고 있었다며. 그러게 나 분명 켜두고 소리 듣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도 TV는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진다. 오랑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한다. TV 고장 난 거 아냐? 우리 집도 가끔 혼자 꺼지던데. 하하. 맞아 우리 집도 자주 그래. 타이밍 끝내준다. 멍구가 너무 심각해 보여 다들 동의해준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살면서 TV가 혼자 꺼진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전기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혼자, 게다가 하필 이 타이밍에. 생각할수록 찝찝하다. 찝찝한 기분에 맞춰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다. 서둘러 집에 돌아오니 아까 맡았던 악취가 조금 더 심해져 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비가 와서 그런가? 냄새가 좀 나네. 얼른 치우고 잠이나 자자. 술자리를 대충 정리한 후 자리에 누웠는데 술 기운에 어지러지래 잠이 오질 않는다. 악취도 점점 심해져 이제는 속까지 안 좋아진다. 집도 치우고 몸도 씻었는데 왜 이리 악취가 나지? 어지러워도 눈을 감고 잠들려 노력하는데 빗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아까 멍구가 말했던 소리 같은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일순간 방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다. 눈을 감고 있지만 방에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진다. 기척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몸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 눈을 뜨지 말라고. 고양이를 죽이는 건 호기심이라 하던가. 아마 호기심이 죽이는 건 고양이만은 아닐 거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다. 식은땀이 흐른다. 빗소리 중간중간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려온다.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기분 속에 슬며시 눈을 뜬다. 소리를 낼 뻔했다. 누군가가 오랑이 옆에 서 있다. 허리깨까지 밖에 보이지 않지만 거적대기 같은 바지와 다해진 코트 자락이 보인다. 노숙자가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이내 지워버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사람은 딱 보면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인가 싶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몸소 체감한다. 아니 애초에 사람인가 싶지도 않다. 저건 확실히 사람이 아니다. 걸치고 있는 것도 이 계절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아니 옷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누더기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어둠 속에서 보아도 시체처럼 푸르스름하다. 오랑이를 쳐다보던 그것이 빡큐 쪽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이다. 발 역시 푸르스름한 세계 곳곳이 부르터 검붉은 피딱지 같은 것이 징그럽게 나 있다. 발 앞에 무언가 길게 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 발톱인 듯 싶다. 틱 하는 소리는 발톱이 바닥에 부딪혀 나는 소리였다. 이내 빡규 옆에 선 그것이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빗소리에 묻혀 뭐라는지 자세히 들리지는 않지만 그 끔찍한 목소리만은 확실히 들렸다. 몸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목소리.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천 조각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하게 갈라지는 목소리다. 그 안에 담겨있는 분노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른다. 제발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눈을 감아버린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내 머리맡에 멈추는 소리. 끔찍한 악취가 난다. 피 비린내, 생선 썩는 냄새. 아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악취. 살면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다. 시체가 썩으면 나는 냄새가 이럴까? 그것의 시선이 느껴진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분명히 느껴진다. 나를 보고 있어. 그때 그것의 소리가 들린다.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저 목소리에 온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분 속에서도 제발, 제발. 몸이 통제를 잃고 덜덜 떨린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달았다. 무의식 중에도 빌고 있었다. 제발, 내가 아니길. 발소리가 뒤에서 멈춘다. 등에서 느껴지는 한기의 소름이 돋는다. 뒤에서 멍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른다. 덕분에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사람이 놀라면 심장이 멈춰 죽는 경우가 있다는데 오늘에서야 이해했다. 금세 불이 켜진다. 오랑이가 불을 켠 모양이다. 돌아보니 그것은 사라져 있다. 뇌를 날려버리는 듯한 악취도 한결 옅어졌다. 멍구야, 왜 그래? 빡규가 눈을 비비며 묻는다. 꿈 꿨어. 내가 소리 질렀어? 네 소리에 우리 다 일어났다. 미안 너무 생생해서. 무슨 꿈인데? 아까 본 그거한테 쫓기다가 잡혔는데 찾았다면서 날 찌르길래 깨버렸다. 찾았다. 그것이 웅얼거리던 게 그 말인가? 오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오랑아, 담배나 한 대 태우고 올래? 그러자 밖으로 나오니 아까는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어느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진다. 장마도 다 지난 때에 이런 비라니.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오랑이가 묻는다. 너도 봤냐? 방금 전 일이 떠올라 다시 몸이 떨려온다. 다시 그 악취가 나는 듯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인형만 태우면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대답도 안 했는데 표정만 보고 알아챈 걸 보니 내 표정이 어떤지 짐작이 간다. 모르겠다. 그냥 우리 둘이 잘못 본 거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바람일 뿐이다. 둘이 같은 것을 잘못 볼 수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둘이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니 센서등이 꺼진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타들어가는 담뱃불만이 보인다. 악취를 맡으니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동시에 꿈이 아니라는 걸 자각한다.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됐지만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도와달라 말해야 하는 거냐고. 무당. 가짜 무당들도 많다는데 무슨 수로 진짜 무당을 찾지? 멍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일단 해가 떠야 찾아가든 할 텐데. 밖을 보니 너무 어두워 시간을 알 수 없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어느새 4시 40분. 해가 뜨기 전까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방에 들어가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 혼숨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무속인들도 보인다.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자기 저주법. 자신을 찾으면 몸을 준다고. 그냥 잠깐 귀신을 부르는 놀이가 아닌 듯하다. 조금 더 찾아보니 혼숨 이후에 귀신에 시달린다는 후기가 많다. 대부분 놀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형도 태웠는데 멍구가 너무 겁을 먹어 완전히 타는 걸 기다리기까지 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혼자 하는 숨바꼭질 방법을 천천히 읽어본다. 쌀, 붉은 씨, 칼, 인형,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을 인형에 뱉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멍구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있었나? 아냐. 바로 울음을 터뜨렸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소금물을 머금고 뱉어도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인형은 이미 태워버렸는데. 인형을 태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놀이를 끝내고 태워야 했던 건가? 소금물은 이미 삼켜버렸고 인형은 타버렸다. 찝찝한 기분에 확실히 잿더미가 된 것까지 확인하고 왔다. 밑에 보니 놀이를 2시간 이상 하지 말란다. 우리가 놀이를 제대로 안 끝냈다고 치면 2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고 2시간이면 4시. 확실하진 않지만 나와 오랑이가 그놈을 본 시간이다. 동시에 멍구는 꿈속에서 잡힌 시간이고 확실히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지? 정말 무당을 찾아가야 하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스님들도 귀신을 쫓아주지 않나? 해가 뜨자마자 절에 가면 답이 나올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쪽으론 지식이 전무하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일단 절에 가보자고 말하려 방을 나오니 멍구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다. 한두 번 보는 광경이 아니라 무시하려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제 마신 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저 정도로 저렇게 토할 놈이 아닌데. 가서 보니 나오는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만 계속하고 있다. 박규가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데 오랑이가 담요를 가져온다. 추워. 너무 추워. 그리고 제발 불 좀 꺼줘. 구역질을 하는 와중에 멍구가 계속 춥다고 난리를 친다. 오랑이가 가져온 담요를 걸쳐주고 화장실 불도 꺼주는데 현관에 켜진 센서등까지 신경 쓴다.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있는 놈이 현관 센서등을 신경 쓴다고. 한참을 헛구역질하다 지친 멍구를 침대에 눕혀두고 빠큐와 오랑이에게 내 생각을 말한다. 그제서야 빠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근처에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절이 있다고 가보자고 한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날이 밝아지질 않아서 7시까지 기다렸다가 절에 가려고 집을 나서니 그제야 아직도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빠큐가 말한 절은 산 입구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했다. 차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섰는데 멍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바람에 나와 오랑이가 부축하고 빠큐가 길을 안내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어두운 산속에서 한치 앞도 보기가 힘들었고 몇 번을 헤매다 드디어 절에 도착했다. 멍구를 부축하느라 우산도 쓰지 못하고 거의 굴러가며 산을 오른 우리는 진흙을 뚝뚝 떨어뜨리며 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생각해보니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드리는 분이지 퇴마사가 아니잖아. 뭘 기대했던 거지. 한심한 기분 속에서 바로 무당이 생각났다. 우리 중 무당집에 가본 놈이 한 명도 없으니 인터넷에 검색해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와도 좋다고 한다. 깜깜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기분이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으니 산을 내려오는데 멍구가 무어라 계속 중얼거린다.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속에서 굴러가며 산을 내려오는 것보다 귓속에 들려오는 멍구의 웃음과 말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그것의 목소리와 닮아간다는 점이 특히 속으로 제발 별일 없길 기도하며 무당집으로 향했다. 무당집에 도착하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앞에 손님이 한 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다. 이른 아침인데도 손님이 있는 거 보니 꽤 용한 무당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곳에서마저 답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까부터 구역질을 하던 멍구는 완전히 탈진 상태다. 초조하게 5분 정도를 기다리니 아까 그 아이가 들어오라고 한다. 오랑이와 내가 멍구를 부축하며 들어가니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이 무섭게 생겼다. 눈매가 아닌 눈동자가
눈동자만 봤는데도 호랑이 앞에 선 기분이 든다. 화장을 짙게 해서 눈매도 사나워 보이니 더 무섭다. 호랑이가 따로 없다. 그 호랑이가 잠시 멍구를 바라보더니 툭 내뱉는다. 쯧쯧. 니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단순히 빙이 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의 한마디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던 우리는 구세주를 발견한 듯 어제의 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는 말을 들은 무당은 더 알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정신 나간 놈들. 한동안 안 보이던 객석이가 또 나타나는구만. 이놈들아, 하지 말라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참을 쓴소리를 하던 무당은 우리에게 혼숨을 어떻게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실은 붉은색을 썼는지, 인형은 어떻게 생긴 인형을 썼는지, 인형 속에 쌀과 무엇을 넣었는지 등등. 아마 놀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 같다며 소금물 이야기와 인형을 이미 태워버렸다는 얘기를 듣던 무당은 한숨을 쉬었다. 한숨을 본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본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 무당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만하면 됐다. 조금 답답했다. 아니,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내 기분이 표정으로 그대로 나타났는지 무당이 날 보며 말한다. 이놈아, 귀신이야 보면 안다. 니들이 본 거, 아니 저놈 몸에 들어가 있는 건 객석이다. 길바닥에서 죽은 놈이다. 문제는 니들이 한 그 놀이가 문제야. 에휴. 한숨을 뱉은 무당이 아까 우리를 안내한 아이를 불러 멍구를 다른 방에 눕혀두게 했다. 아이가 멍구를 데려간 후 무당이 우리에게 말했다. 이놈들아, 쉽게 말해서 길에서 죽은 귀신을 객석이라고 한다. 객기 쫓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객기가 저놈 몸에 들러붙은 방법이 평범하지 않단 말이다. 니들이 한 그 놀이가 강령술인 건 알고 있냐? 그래, 근데 그게 평범한 강령술이 아니란 말이다. 어떤 놈이 퍼뜨린지는 몰라도 그 놀이 방법이 아주 고약한 거야. 잘 들어봐라. 니들도 그냥 오라 가라 부르면 짜증이 날 텐데 귀신을 불러두고 칼질까지 해대는데 화가 안 나겠니? 심지어 악기가 들어올지 어떤 귀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에 화는 있는 대로 나게 하고 술자를 찾으면 몸을 준다고 하는 거야. 본인을 저주하는 꼴이지. 지금 니들 친구놈도 자기가 본인을 저주하고 몸을 준 꼴이라. 달래서 보내야 하는데 안 가면 나도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테야? 어떻게 하겠냐 묻는 무당의 말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달라고 있는 돈을 전부 모아 무당에게 줬다. 무당은 돈을 받고 아이를 불러 조밥을 지으라 말하고 기다리라 했다. 조금 후 멍구를 데려와 앉히더니 앞에 나물이 든 조밥을 두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거 다 드시고 나가주시오. 칼을 던지더니 잠시 칼을 보다 다시 주워 휘두르기 시작한다. 아이가 모르고 한 일이니 드리는 밥 드시고 나가주시오. 다시 칼을 던지고 다시 죽고는 다시 휘두르기 시작한다. 내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밥 드시고 아이 좀 살려주시오. 또 칼을 던지고 죽길 반복한다. 보고 있자니 위화감이 들어 자세히 보니 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칼끝이 계속 멍구를 향하고 있었다. 무당이 칼을 던질 때마다 멍구는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새벽에 맡은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멍구의 눈저이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할 때 무당은 해오던 것을 멈추고 멍구를 잠시 보다가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새벽 일에 대한 공포에 몸이 조금씩 떨려오던 와중에 무당의 도리질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무당집을 나오니 점심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그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비에 아직도 날이 어둡다. 그 후 우리는 서로 퇴마사를 알아보고 더 용한 무당을 알아보려고 부산스레 움직였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돌려보내거나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할 뿐이었다. 멍구는 점점 여의어갔고 성격도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멍구를 우리는 조금씩 멀리했고 멍구 없이 셋이 모이는 빈도가 늘었다.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갔고 이상행동이 늘던 멍구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멍구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던 우리는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다 조금씩 서로를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셋이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누구도 취하지 않았지만 오랑이가 짐짓 취한 척하며 말을 꺼낸다. 그때 그거 솔직히 멍구가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강요한 적은 없잖아. 네 말이 맞지. 나도 그때 말하지 않았냐?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건 그렇지. 멍구가 선택한 일인데. 우리는 친구로서 이 정도 했으면 엄청 노력한 거 아닌가? 하나둘 뱉어내기 시작한 말 못했던 감정들은
수문이 열린 댐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고 멍구가 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써가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멍구는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났다. 우리는 아직 해가 떨어지면 셋이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혼자인 밤은 너무도 무서우니까 술잔을 부딪히며 기도한다. 어서 이 두려운 어둠을 몰아내줄 해가 뜨기를.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고 사랑해온 나의 밤을 나는 증오하며 두려워한다. 한때는 넷을 가리키던 우리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를 제외한 우리 셋으로 변해버린 것처럼